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는 순간 리아 샌더스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초원의 모습에 일순간 숨을 멈췄다. 36세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녀가 상상했던 몽골의 모습은 거칠고 순수한 대자연이었다. 그러나 공항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다. 한국행 비행기는 J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공항 안내판에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출국장 벽면에는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몽골 미인의 얼굴을 장식하고 있었고, 대기실 TV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자막 없는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건 내가 예상한 몽골이 아니야. 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울란바토르의 한류현상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뉴욕에서 날아왔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드러나는 한국화의 흔적은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오르자 나이 지긋한 운전사가 거친 영어로 물었다. 첫 방문입니까? 관광객?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몽골의 한류에 대한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아, 한류. 운전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내 딸도 한국 드라마만 봐요. 오빠 뭐 그런 거 계속 말하죠. 택시는 울란바토르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다.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소련식 콘크리트 건물들과 전통 몽골 게르천 막집,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현대적 고층 빌딩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그 사이를 한글로 된 간판들이 채우고 있었다. 블랑시에 화장품, 서울식당, K스타일 헤어살롱, 한국어 학원.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도시의 풍경을 장식했고, 대형 전광판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울란바토르의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리아는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이 모습들을 담기 시작했다. 오랜 역사 동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켜온 몽골이 이제는 제3의 문화적 영향력 아래 변화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리적으로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 여기가 당신 호텔입니다.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서울 프라자 호텔이라는 이름의 현대식 건물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 드라마 OST가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었다. 리아는 짐을 풀며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북쪽으로는 여전히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게르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남쪽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솟아오르며 한글 간판들이 빛났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한 도시 안에 공존하는 듯했다. 내일부터 진짜 취재가 시작되겠군. 리아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첫인상을 기록했다. 울란바토르 2025년 5월 21일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K-팝을 부르는 도시. 문화적 다양성의 승리일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식민지화일까? 나는 이곳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울란바토르 외곽 톨강 강변의 게르촌.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달리 이곳은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게르만큼은 푸른빛 LED의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하루야, 이제 그만 자. 내일 학교 가야지. 게르 안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16살 소녀 하루 본명 바트바야르 오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황급히 핸드폰을 이불 속으로 감췄다. 그녀는 런닝맨 최신 에피소드를 시청하던 중이었다. 네, 아버지. 곧 잘게요. 하루가 대답했다. 게르의 천장 틈으로 별빛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작은 생활 공간은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장소였다. 한쪽 벽면에는 몽골 전통 장식과 말 타는 유목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하루는 이불 속에서 다시 핸드폰을 꺼내 음소거 상태로 영상을 이어서 보았다. 한국어 자막 없이도 그녀는 대부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6개월간의 한국어 학원 수업 덕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루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 갑사르를 도와 말에게 먹이를 주었다. 갑사르는 50대의 강인한 남성으로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여전히 소규모 목축을 이어가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오늘은 학교 끝나고 바로 와라. 앞말이 곧 새끼를 낳을 거다. 갑사르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한국어 학원 수업이 있어요. 하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갑사르의 표정이 굳었다. 그 학원은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말과 함께 살아왔다. 그게 우리의 길이다. 하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짜 꿈을 말할 수 없었다. 한국의 연예기획사가 다음 달 울란바토르에서 오디션을 연다는 소식. 그리고 그녀가 그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루는 창밖으로 달리는 말들을 보았다. 예전에는 그 모습에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다른 꿈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걷는 자신의 모습, 무대 위에서 춤추는 자신의 모습. 야, 하루야.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 투무르가 반갑게 그녀를 불렀다. 너 어제 환훈 봤어? 진짜 미쳤더라. 응, 진짜 대박이었어. 하루는 웃으며 대답했다. 학교 복도에서 만난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하루는 몰래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으로 댄스 연습 영상을 찍었다. 한국 걸그룹 ITZY의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 하려고 그녀는 몇 주째 연습 중이었다. 오디션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학교가 끝난 후 하루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다. 세종 한국어 학원은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전면 유리창으로 된 입구에는 한류스타의 꿈을 이루세요 라는 문구가 한글과 몽골어로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하루는 학원에 들어서며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 하루야. 오늘은 발음 교정 수업이 있어. 학원 교사 김지영이 응답했다. 김 선생은 4년 전 몽골로 건너와 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30대 한국 여성이었다. 선생님, 저번에 말씀드린 오디션. 하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내가 알아봤어. 다음 달 15일에 정말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울란바토르에 온대. 지금 내 실력이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야. 하루의 눈이 반짝였다. 한국에 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사명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 하루는 학원 친구들과 함께 근처 서울 카페에 들렀다. 이곳은 한류 팬들의 아지트였다. 벽에는 한국 배우와 가수들의 사진으로 가득했고 메뉴판에는 불닭, 라면, 김치볶음밥, 딸기 빙수 같은 한국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루야, 너 오디션 준비한다며? 진짜 대단하다. 친구 나랑이 말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아버지가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하루는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님 세대는 이해 못해. 우리의 미래는 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거라고. 다른 친구 투맨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는 버스 창밖으로 변해가는 울란바토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은 줄어들고 대신 게르와 낮은 집들이 늘어났다. 그녀의 내면 역시 그렇게 두세 개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게르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갑사르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내가 오후 수업을 빠졌다고. 하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공부에 열심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한국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었던 거냐? 아버지의 손에는 그녀가 숨겨두었던 오디션 지원서가 들려 있었다. 하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는...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앞말이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이 갑사르가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어두운 초원 위 그들의 검은 앞말이 출산의 고통 속에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를 도와 말을 안정시켰고 둘은 함께 새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생명이란 이런 거다, 하루야. 갑사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말과 함께 살아왔어.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피에 흐르는 것이다. 하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끼 말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모습에서 그녀는 무언가 원초적인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핸드폰 속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하루는 이불 속에서 오디션 지원서를 다시 꺼내 보았다. 꿈을 위한 여정이라고 쓰인 상단의 문구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리아 씨. 저는 오늘부터 통역을 맡게 된 아르탄입니다. 리아는 호텔 로비에서 자신을 맞이한 젊은 몽골 남성을 바라보았다. 약 30세로 보이는 끈끈하게 다린 셔츠에 슬림핏 바지 그리고 정돈된 헤어스타일의 아르탄은 마치 서울 강남의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처럼 보였다. 반갑습니다, 아르탄 씨. 한국어가 정말 유창하네요. 리아가 영어로 답했다. 아르탄은 미소를 지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5년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기업들과 몽골 현지인 사이에서 통역 일을 주로 하고 있죠. 둘은 리아의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호텔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아르탄은 놀라울 정도로 세련된 태도와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몽골에서의 한류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리아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본격적으로는 약 10년 전부터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이후 K-팝이 급속도로 퍼졌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한류 현상은 최근 5년 사이의 일입니다. 아르탄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다. 전면적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대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나요? 아르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한국식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들이 즐비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생활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패션, 언어, 심지어 가치관까지요. 몽골 젊은이들 중에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도 서울 사람보다 더 서울 스타일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리아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첫날 본 울란바토르의 모습이 그랬다. 아르탄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나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질문을 받자 아르탄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원래 중부 초원 지역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유목민이셨죠. 하지만 2010년 주두디지우디라는 극심한 겨울재해로 우리 가족의 가축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울란바토르로 이주했고 당시 한국 정부의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 지원했습니다. 그렇군요. 힘든 경험이었겠네요. 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아르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울란바토르의 변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자 생존 전략이었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울란바토르 시내를 걷기 시작했다. 한국식 옷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의 스피커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한인거리라고 불립니다. 5년 전만 해도 평범한 몽골 상점들이 있던 곳이었죠. 아르탄이 설명했다. 그들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전통 몽골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제가 다시 몽골로 돌아왔을 때 고향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르탄이 문득 말했다. 초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게르 대신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말 대신 스마트폰을 쥐게 되었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변화였을 뿐이죠. 그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아르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 발은 초원에, 다른 발은 아스팔트 위에 딛고 있죠. 통역사란 직업이 그렇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 서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거죠. 리아는 그의 말에서 깊은 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 아르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급변하는 몽골의 현재를 상징하는 인물처럼 보였다. 내일은 어디를 방문할 계획인가요? 아르탄이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몽골의 전통적인 모습도요. 그렇다면 먼저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촌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케이타운이라 불리는 신도시 지역으로 가죠. 두 세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리아는 아르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졌다. 당신은 스스로를 몽골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제는 좀 더 국제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르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피는 몽골 피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생각들은 이제는 여러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새로운 종류의 유목민인지도 모르겠네요. 말을 타고 초원을 떠돌던 조상들처럼 저는 언어를 타고 다른 세계를 방문합니다. 그의 말에서 리아는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를 발견한 듯 했다. 울란바토르의 변화는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리아와 아르타는 울란바토르 북서쪽의 작은 마을 바양주르흐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끝없는 초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풍경 속에서도 현대 문명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게르 지붕 위에 달린 위성 안테나, 초원을 가로지르는 전선줄, 그리고 언덕 위에 세워진 이동 통신 중계탑. 저기가 우리가 오늘 방문할 마을입니다. 아르탄이 가리킨 곳에는 20여 개의 게르와 몇 채의 목조 건물이 모여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신선한 초원의 공기가 리아의 폐를 가득 채웠다. 도시의 매형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케이팝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기는 바양주르후의 디지털 센터입니다. 아르탄이 반쯤 무너져가는 벽돌 건물로 리아를 안내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10여 대의 컴퓨터가 놓인 작은 공간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한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치르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20대 중반의 남성이 인사했다. 이곳의 관리자입니다. 오치르는 리아와 아르탄에게 이 디지털 센터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다. 4년 전 한국의 IT 기업이 몽골 정부와 협력하여 외딴 마을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프로젝트였다. 원래는 원격 교육을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마을의 소통 중심지가 되었다. 저는 이곳에서 몽골리안 K-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오치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몽골의 전통 생활에 접목시키는 콘텐츠죠. 구독자가 이미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의 채널에는 전통 몽골 의상을 입고 한국 화장품 리뷰를 하는 영상, 게르 안에서 한국 라면 먹방을 찍는 콘텐츠, 몽골어로 K-팝 커버곡을 부르는 영상 등이 가득했다. 제 꿈은 이곳에 PC방을 여는 겁니다. 오치르는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한국식 인터넷 카페 말이죠. 이미 투자자들과 이야기 중입니다. 리아는 이 흥미로운 융합 현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넓은 초원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디지털 문화의 충돌.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이었다. 이곳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리아가 오치르에게 물었다. 기회입니다.
오치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과거 몽골인들은 말을 타고 초원을 정복했지만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타고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은 그 여정의 첫 관문이죠. 디지털 센터를 나오자 그들은 마을의 이장인 바투를 만났다. 70대 노인인 바투는 전통 몽골 모자인 터르러그티오 RTS 오지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우리 마을도 변하고 있어. 바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말타기나 전통 축제에 관심이 없소. 대신 이 작은 기계 속 세상에 빠져 있지. 그는 마을 광장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몇몇 소녀들이 케이팝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다. 전통 몽골 모자를 쓴 채로. 하지만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을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갔소.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소. 인터넷 덕분에. 바투의 말은 이 변화가 단순히 외부 문화의 침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을의 적응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후에 그들은 마을의 젊은 여성 투글더로의 집에 초대받았다. 전통적인 게르 안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게르 내부는 몽골 전통 장식과 현대적인 전자기기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전통 몽골 악기들이 걸려 있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몽골리안 한류거리라는 계정을 운영해요. 23세의 투글더르가 수줍게 말했다. 한국 패션과 몽골 전통 의상을 결합한 스타일링을 소개하고 있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SNS 계정을 보여주었다.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고 대부분의 댓글은 한국어와 몽골어가 뒤섞여 있었다. 한국 기업에서 이미 2번 협찬 제안을 받았어요.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패션 행사에도 초대받았고요. 리아는 투글더르의 활동이 단순한 문화적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인 재해석과 용합의 과정임을 느꼈다. 그녀는 한국 문화의 외형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뒤이어 투글더르는 게르 중앙에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전통 몽골 의상인 대를 입은 채로 그녀는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며 몽골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미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에요. 리아는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몽골의 전통 가옥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 한국 제품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것은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교차점이었다. 처음에 제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방송을 마친 투글더르가 말했다. 왜 외국 문화에 빠져 있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것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고 지지해 주세요.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그들은 언덕 위로 올라가 다양 주류를 내려다보았다. 초원 위에 흩어진 게르들, 방목 중인 양과 말들, 그리고 그 위로 솟은 통신 안테나. 그 모든 것이 한 프레임 안에 담겨 있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보이네요. 리아가 말했다. 아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 아래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니까요. 리아가 숙소로 돌아온 후 아르타는 잠시 혼자 남아 마을의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다. 한국어를 알면 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 소년이 말했다. 울란바토르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르타는 그들의 열정을 이해했다. 그도 비슷한 꿈을 꾸며 서울로 유학을 떠났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몽골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랐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다음 날 리아와 아르타는 도시 남쪽에 건설 중인 코리아 스마트시티를 방문했다. 높은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수백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프로젝트는 2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을 안내하는 몽골 도시계획국의 게렐 국장이 설명했다. 한국의 건설 기업과 몽골 정부의 합작 사업으로 2026년까지 1만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대한 공사장을 걸으며 리아는 이 프로젝트의 규모에 압도되었다. 완공된 몇 개의 건물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했다. 태양광 패널, 스마트홈 시스템, 전기차, 충전소 등 울란바토르의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다. 이곳의 핵심 콘셉트는 한국식 생활 공간입니다. 게렐 국장이 계속 설명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 편의시설, 심지어 조경까지 한국 스타일을 따랐죠.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70%가 상류층 몽골인들에게 팔렸습니다. 나머지 30%는요? 리아가 물었다. 한국 기업 주재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구매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이 화려한 프로젝트 바로 옆에는 다른 현실이 존재했다. 공사장 담장 너머로 게르촌이 보였다. 수백 개의 게르와 임시 거처들이 언덕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저기는? 리아가 물었다. 저곳은 바양골 게르촌입니다. 아르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울란바토르로 이주한 유목민들이 정착한 곳이죠. 대부분은 기후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게렐 국장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사실 코리아 스마트시티 2단계 계획에는 저 게르촌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이미 이주 통보가 나갔고 정부에서 보상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아는 두 세계 사이의 극명한 대조에 충격을 받았다. 한쪽에는 첨단 기술과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 아파트 단지가, 다른 한쪽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었다. 그리고 후자는 전자에 의해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게르촌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리아가 요청했다. 게렐 국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을 게르촌으로 안내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언덕을 오르자 화려한 스마트 시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수도와 전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이곳은 도시 속의 또 다른 시간대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하루에 가족이 사는 게르를 방문했다. 갑사르는 딸과 달리 방문객들을 냉담하게 맞이했다. 또 다른 외국인이군요. 갑사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난달에도 누군가 와서 발전과 미래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미래에 우리의 자리는 없더군요. 그는 리아에게 한 달 전 받은 이주 통보서를 보여주었다. 6개월 안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발전입니까? 이 갑사르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우고 대신 콘크리트 상자 속에서 살라고요? 이건 발전이 아니라 침묵 속의 식민입니다. 하루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버지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다. 보상금은 충분하지 않나요? 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갑사르가 대답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방식,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기 새 아파트에 가면 내 말들은 어디에 둘까요? 우리 조상들의 방식은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갑사르의 질문에 게렐 국장은 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르탄이 말을 이었다.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갑사르 씨.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전통을 지켜나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갑사르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쉽지.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젊은이. 한번 뿌리가 뽑힌 나무는 다시 심어도 예전처럼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게르를 나와 게르촌의 작은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여러 주민들이 모여 이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분노와 무력감을 표현했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스마트시티에 가면 인터넷이 더 빠를 거래요. 한 10대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난방도 제대로 되고요. 리아는 이 대조적인 의견들을 귀에 깊게 들었다. 세대 간의 갈등, 전통과 현대의 충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그녀가 담아내야 할 울란바토르의 진짜 모습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언덕 위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한쪽에는 전통 게르촌의 불빛이, 다른 쪽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건설 중인 코리아. 스마트시티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돌하고 있군요. 리아가 말했다. 아르타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대답했다. 울란바토르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영향 아래 있다가 그것이 사라졌죠. 이제 새로운 영향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조용히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울란바토르에서의 촬영이 일주일째 접어들던 날 저녁, 리아와 아르타는 도심의 한 조용한 바에 앉아 있었다. 서울 나이트라는 이름의 이 바는 한국식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조용한 케이팝 발라드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촬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르탄이 소주 잔을 들며 물었다.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리아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정체성과 생존 그리고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의 동행을 통해 그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었다. 아르탄 씨,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로 몽골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르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이 모든 변화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말을 이었다. 5년 전 저는 한국의 대형 건설 그룹을 위해 일했습니다. 지금의 코리아 스마트시티가 들어설 부지 협상을 위한 통역이었죠. 리아는 궁금증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저는 게르촌 주민들과 몽골 정부 그리고 한국 기업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기업 쪽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역을 했죠. 무슨 의미인가요? 아르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전통 유목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지에 살던 사람들 중에는 제 고향 마을에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뢰했고 제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거라 믿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저는 발전과 기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보상금이 충분하다고, 새 아파트에서의 삶이 더 나을 거라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계약서의 법적 용어들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설명했죠. 그게 당신의 일이었잖아요? 리아가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통역만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명의 가치관,
다른 세계의 논리를 번역하며 내 백성을 설득한 건 아닐까요? 아르타는 마지막 소주를 한 번에 비웠다. 그들은 결국 이주했고 그 자리에 스마트 시티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높은 보스를 받았고요. 하지만 때때로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초원에서 말을 타고 계신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묻습니다. 내가 통역한 것은 누구의 꿈이었느냐고요. 리아는 아르탄의 고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죄책감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후회하시나요? 리아가 물었다. 아르탄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와 자부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내 백성을 파는 통역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몽골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돕는 달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의 울란바토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한국 문화의 영향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죠. 바에서 나온 그들은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울란바토르의 밤은 차가웠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특히 K스트리트라 불리는 이 지역은 한국식 노래방, 식당, 카페들로 가득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오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서울의 명동이나 홍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탄이 말했다. 때로는 제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죠. 리아는 머릿속으로 아르탄의 고백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 다큐멘터리에 중요한 관점을 더해줄 것이다. 아르탄 씨,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아도 될까요? 물론 원하신다면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아르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요. 그들은 리아의 호텔 앞에 도착했다. 내일은 또 다른 촬영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르탄 씨, 리아가 헤어지기 전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몽골의 살아있는 증언이에요. 아르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미소였다.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그가 물었다. 몽골리안 샤먼 스파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 몽골 샤머니즘과 한국식 무속 문화가 융합된 곳이라고 하더군요. 아, 그곳. 아르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 중 하나죠. 내일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리아와 아르탄은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대형 쇼핑몰 코리아 프라자를 방문했다. 이 건물은 한국계 기업이 2년 전 개장한 5층짜리 현대식 백화점으로 최상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힐링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르탄이 설명했다. 원래는 단순한 스파와 마사지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꽤 독특한 문화적 혼합 공간이 되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전통적인 한국식 무속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몽골 전통 샤먼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공간은 한국의 무속 신앙과 몽골의 샤머니즘이 뒤섞인 듯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들을 맞이한 젊은 여성 툴가가 말했다. 매월 보름날에는 영혼 정화 의식을 진행해요. 운이 좋으시네요. 리아는 이 독특한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한국의 무당이 굿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몽골 샤먼이 전통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의식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리아가 툴가에게 물었다. 약 3년 전이요. 한국에서 온 무당 박 씨가 먼저 이곳에서 개인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 특히 도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났죠. 그러다 점차 우리 전통 샤머니즘과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툴카는 리아와 아르탄을 의식이 진행될 중앙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몽골인들이었고 소수의 한국인 관광객도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의식에 참여하나요? 리아가 물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 번창, 사랑, 건강 같은 전통적인 기원도 있지만 툴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요즘엔 한류 스타처럼 되게 해달랐거나 한국 회사 취업을 기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리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융합을 넘어 가치관과 열망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한국의 무당이 화려한 무복을 입고 등장해 한국어로 축원을 외쳤다. 그녀의 말을 몽골인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 경건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어서 몽골 샤먼이 등장해 전통 의례를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의식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무당은 몽골의 신들을 언급했고 몽골 샤먼은 한국식 부적을 사용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네요. 리아가 아르탄에게 속삭였다. 그게 바로 현대 울란바토르의 모습입니다. 아르탄이 대답했다. 정의하기 어려운 혼합체죠.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젊은 몽골 여성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 신내림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한국어와 몽골어를 섞어가며 말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리아가 물었다. 아르타는 주의 깊게 듣다가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의 산신령과 몽골의 탱그리 하늘의 신 사이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의식이 끝난 후 리아는 그 젊은 여성 바트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진정된 상태의 바트마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방금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리아가 물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바트마가 대답했다.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전에도 몇 번 경험했지만 오늘이 가장 강렬했어요. 평소에도 이런 무속 의식에 참여하시나요? 네, 최근 1년간 정기적으로 왔어요.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지만 이곳에서 더 직접적인 연결을 느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본 무속 의식에 관심이 생겼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저와 맞는 것 같아요. 리아는 바트마의 팔에 새겨진 한글 문신을 발견했다. 그 문신은 무슨 의미인가요?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제 인생의 방향을 상기시키기 위해 새겼죠. 의식장을 나온 후 리아와 아르타는 백화점 카페에 앉아 방금 본 광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상이네요. 리아가 말했다. 단순한 문화적 혼합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재구성되고 있어요. 아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몽골인들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외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티베트 불교, 소련 공산주의, 그리고 지금은 한국 문화까지.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리아가 말했다. 단순히 외부 문화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 같아요. 맞습니다. 문화가 아닌 정체성이 수입되고 있는 거죠. 많은 젊은 몽골인들이 몽골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백화점을 나와 거리로 나섰다. 한류 팬들로 가득한 거리에서 리아는 문득 하루가 걱정되었다. 하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디션은 언제였죠? 내일입니다. 아르탄이 대답했다. 그녀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녀의 삶이니까요.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의 이야기는
울란바토르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다. 젊은 소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그녀는 궁금했다. 오디션 당일 울란바토르 시내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한국 연예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보러 온 수백 명의 몽골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소년, 소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고 대부분은 한국 아이돌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링으로 단장한 상태였다. 리아와 아르타는 하루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디션장 밖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르탄의 전화기가 울렸다. 하루네요. 아르탄이 리아에게 말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통화 후 아르탄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갑사르가 하루의 계획을 알아냈대요.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 붙잡았고 지금 심하게 다투고 있답니다. 하루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둘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하루의 집으로 향했다. 게르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루와 갑사르가 격렬히 언쟁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하루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갑사르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갑사르가 소리쳤다. 우리 가족을 떠나 이국 땅으로 가겠다고? 내 뿌리를 잇겠다고? 하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버지, 전 뿌리를 잇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리아와 아르탄이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리아가 물었다. 갑사르가 화난 표정으로 답했다. 이 아이가 오디션에 합격하면 서울로 떠나겠다는군요. 심지어 비행기표까지 예약했더군. 어떻게 16살 아이가 혼자 타국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하루는 아르탄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오빠, 제 편이 되어주세요. 아버지를 설득해주세요. 아르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루의 꿈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갑사르의 우려도 이해했다. 갑사르 씨, 아르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루의 꿈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많이 했고 당신은 이해 못합니다. 이 갑사르가 격분해 말했다. 당신처럼 이미 뿌리를 잃은 사람은 우리 가족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딸이 갑자기 케이팝 스타가 되겠다고? 그건 그냥 꿈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그의 말에 아르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갑사르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그도 한때 뿌리를 잃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닌지 자문했다. 리아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나섰다. 모두 일단 진정하시죠. 하루, 정말로 서울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니? 하루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몽골에서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한국에 가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고 제 재능을 펼칠 수 있어요. 갑사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야, 넌 이미 재능이 넘쳐.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음악, 우리의 춤 속에서 빛날 수 있어. 꼭 타국에 가서 남의 노래를 부르고 남의 춤을 춰야 할까? 하루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건 남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 일부가 되었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몽골이님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갑사르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다. 하루 아르탄이 말했다. 오디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가면 아직 참여할 수 있어. 하루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갑사르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가라.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하루는 망설였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몇 발자국 물러섰지만 아버지의 슬픈 표정을 보고 다시 멈췄다. 아버지. 갑사르는 갑자기 하루를 끌어안았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넌 여전히 내 딸이다. 한국에 가더라도 너는 몽골의 피를 잊지 마라. 그것만은 약속해다오. 하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리아와 아르타는 서둘러 하루를 오디션장으로 데려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기획사 관계자들이 특별히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하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바야르 오윤. 하루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국 걸그룹의 안무였지만 곳곳에 몽골 전통 춤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그녀만의 독특한 해석이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하루의 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진정한 융합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하루는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리아와 아르탄이 그녀 옆에 앉았다. 정말 훌륭했어, 하루, 리아가 말했다. 그건 단순한 케이팝 댄스가 아니었어. 너만의 독특한 스타일이었어. 하루는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케이팝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찾는 거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심사 결과가 나왔다. 하루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사에서는 그녀에게 3개월 후 서울에서의 트레이닝 기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루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저 서울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가 리아와 아르탄에게 말했다. 왜? 두 사람은 놀라서 물었다. 오디션을 통해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지만 몽골에서 제 뿌리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요. 그녀는 기획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신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어와 몽골 전통 문화를 함께 가르치는 커뮤니티 센터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확신해? 리아가 물었다.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도망치지 않고 제자리에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촬영 마지막 날, 리아는 자신이 2주 동안 기록한 울란바토르의 모습을 정리하고 있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편집하며 그녀는 이 도시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했다. 처음 그녀가 기대했던 소프트 파워의 승리라는 단순한 내러티브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로 변해 있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의 촉매제였다. 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울란바토르의 바람으로 정했어요. 리아가 아르탄에게 말했다. 그들은 도심의 카페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바람이라. 적절한 제목이네요. 아르탄이 미소를 지었다. 몽골은 항상 바람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동쪽에서 온 이 새로운 바람도 결국은 우리 풍경의 일부가 될 테고요.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요, 리아가 물었다. 아르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변화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시각을 얻고 있지만 동시에 일부 전통과 정체성을 잃고 있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한류가 단순히 문화적 상품의 확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람들의 꿈과 열망,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겠어요. 한류는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아르탄이 물었다. 한국의 꿈? 몽골의 꿈? 아니면 글로벌 자본의 꿈? 아마 그 모든 것이겠죠? 리아가 대답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루 같은 개인들의 꿈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들은 카페를 나와 울란바토르의 거리를 걸었다. 지난 2주 동안 리아는 이 도시의 다양한 얼굴들을 만났다. 한류에 열광하는 젊은이들, 전통을 지키려는 노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사람들까지. 아르탄 씨, 당신은 통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었어요. 리아가 문득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르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저 제 경험을 나눈 것뿐입니다. 모든 몽골인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리아가 물었다. 사실 저는 잠시 도시를 떠나려고 합니다. 초원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요. 어쩌면 그곳에서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에필로그를 찍을 수 있겠네요. 아르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몽골의 이야기는 항상 초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 달 후 리아는 다시 몽골을 찾았다. 이번에는 울란바토르가 아닌 중부 초원의 작은 마을이었다. 아르탄이 그녀를 그곳으로 초대했다. 초원에 도착했을 때 리아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구름 그림자가 지나가는 풍경, 그리고 자유롭게 뛰노는 말들. 이곳은 울란바토르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르타는 작은 게르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도시에서 입던 정장 대신 전통 몽골 의상 대를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리아 씨. 그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곳이 제 할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게르 안으로 들어서자 리아는 아르탄의 변화를 더욱 선명하게 느꼈다. 그의 손에는 한국어 교재나 스마트폰이 아닌 전통 몽골 현악기 모린호르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아르탄이 설명했다. 어릴 적에 조금 배웠지만 도시로 이주하면서 잊고 살았죠. 이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모리노르를 켜기 시작했다. 투박하지만 감성이 담긴 선율이 게르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음악에는 광활한 초원의 바람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곳에서 한 달을 보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르탄이 연주를 마치고 말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리아가 물었다. 완전히 초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는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뿌리를 잇고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아르타는 자신이 몽골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교류를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다음 날 그들은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다. 리아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아르타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다루었다. 도시에서 살면서도 이 감각은 잊지 않았네요. 리아가 말했다. 아르타는 미소를 지었다. 몽골인의 피에는 말과 함께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현대화되어도 말등 위에 오르면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작은 언덕 위에 멈춰 서서 사방으로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드넓은 초원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제가 왜 도시로 떠났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를 동시에 이해하게 됩니다. 아르탄이 말했다. 이 풍경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고립되어 있고 평화롭지만 동시에 험난하죠. 마지막 날 리아는 울란바토르로 돌아가기 전 하루를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다. 그곳은 하루가 새롭게 시작한 두세계 문화센터였다. 하루는 리아를 반갑게 맞이했다. 센터 내부에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하루는 그들에게 한국 노래와 몽골 민요를 번갈아가며 가르치고 있었다. 오디션 포기를 후회하지 않아? 리아가 물었다. 하루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저는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두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일이요. 그녀는 센터 한쪽에 전시된 사진들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전통 몽골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케이팝 댄스를 추는 모습, 한국어와 몽골어 문장을 나란히 써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제 이해해요. 중요한 건 한국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갑사르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전통 옷차림이었지만 예전처럼 경계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아버지도 이제 제 선택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여기 와서 아이들에게 전통 말타기를 가르쳐 주세요. 리아는 하루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탈출을 꿈꾸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할게, 리아가 말했다. 한류는 몽골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해? 하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에게 한류는 창문이었어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창문. 하지만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 것과 실제로 그곳으로 떠나는 것은 다르죠. 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서 제 자리에서 더 넓은 세계를 품는 법을 배웠어요. 리아는 몽골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 게르촌의 희미한 불빛도 보였다. 두 세계가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작성했다. 울란바토르는 경계의 도시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사이의 경계. 한류는 그 경계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리를 만들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어쩌면 울란바토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하면서도 다른 곳을 동경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모두 경계에 서 있다. 하지만 경계에 선다는 것은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두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울란바토르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마지막 촬영날, 리아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의 차창 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도시를 벗어나자 드넓은 초원이 펼쳐졌고 그 위로 첨단 통신탑과 전봇대가 솟아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몽골의 모습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아르탄과 하루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면 꼭 보내주세요. 하루가 말했다. 물론이지, 리아가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 아르탄은 리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전통 몽골 악기 모리노르를 본떠 만든 미니어처였다. 몽골에서는 여행자에게 악기 미니어처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음악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죠. 그리고 모든 문화의 음악은 결국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리아는 감동의 선물을 받아들었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영향력이란 결국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한류는 몽골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몽골은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죠. 아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문화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고요. 비행기에 오른 리아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울란바토르를 바라보았다. 도시 위로 구름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너머로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울란바토르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르타는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 전통 악기 모린호르를 연주하며 자신의 뿌리를 되찾고 있었다. 하루는 울란바토르의 작은 센터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었다. 울란바토르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태어나고 있었다.